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남양주 평생학습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현장에 오실 때 가져오셔야 될 준비물은 총 4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린넨이 있습니다. 린넨은 보통 댁 근처에 마켓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바리스타 린넨을 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당한 거를 구입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행주가 3장이 필요합니다. 행주는 면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3장이 필요한 이유는 식기 건조용 마른 행주가 1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 스티밍을 하실 때 스팀 파이프를 닦는 용도의 젖은 행주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행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종을 각각 용도에 맞게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3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치마가 필요하죠. 앞치마는 잘 아시는 대로 입고 계신 옷에 오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에 적합한 거를 구입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의 교재죠. 이유 있는 바리스타. 이유 있는 바리스타는 인터넷 서점으로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 이용하셔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필기평가는 저희 예상대로라면 6주차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이유 있는 바리스타 교재가 총 1장에서 1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바리스타 필기시험에 통과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리스타 실기평가는 저희 예상대로라면 7주차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에스프레소 2잔 그리고 카푸치노 2잔을 추출하는 게 이제 평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그냥 추출한다고 점수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겠죠. 추출하시면서 기준에 맞게 모든 동작을 빠트림 없이 하셔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동작을 빠트림 없이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왜 하는지 그리고 원리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푸치노 2잔을 추출을 하실 때 또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서 우유가 떠 있는 그 모양, 만드시는 그 모양이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모양의 통일성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커피 비평가 협회에서 발급하는 이제 자격증의 종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급받으시고 따시게 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커피 로스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커피를 볶는 거죠. 볶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테이스터라고 있습니다. 테이스터에 대한 것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커피 브루잉 마스터죠. 이제 다양한 추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변수를 제어하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라떼아트 스페셜리스트,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그림을 라떼 위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인을 평가하는 와인 테이스터가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6주차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에 4주차나 5주차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바리스타의 직무와 에스프레소 나와 있죠.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영상입니다.
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는 영상을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커피 분야의 전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여기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커피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직업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 자격증을 따시게 될 바리스타 분이 계시죠. 여기 재배자는 이제 현지에서 커피를 직접 재배하시는 생산자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발자는 전 세계에는 사실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농가의 커피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개되지 않은 좋은 커피들을 발굴해서 시장에 소개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개발자분들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두 품질 감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Q 그레이더라고도 하죠. 혹시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실 수 있는데 현지에서 농사가 잘 지어졌는지 생두의 재배가 잘 이루어져서 그 생산된 그 생두의 어떤 그 품질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들 흔히 말해서 뭐 김포나 이런 데 가면 쌀의 등급을 매기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흡사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로스터라고 되어 있죠. 로스터는 알고 계시는 대로 커피를 볶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테이스터가 있습니다. 테이스터라는 분들은 한 잔의 커피를 맛을 보시고 그 앞에 로스팅이라든지 추출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재배라든지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여기서 좀 혼돈되실 수 있는 게 테이스터도 커피 맛을 보고 커피를 평가하는 분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큐그레이더도 커피 한 잔을 맛을 보고 평가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큐그레이더와 테이스터는 어떻게 다르냐? 큐그레이더는 생두 단계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죠. 현지에서 재배된 출품된 그런 생두를 즉석해서 로스팅을 해서 맛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스터는 그 이후에 생두 이후의 과정들이 있죠. 유통과 또 로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추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스팅과 또한 추출과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잔의 커피를 맛을 보고 그 과정들이 전부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됐는지를 판단하고 유추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이제 카페 사장님이 계실 수 있겠죠. 자, 바리스타의 5대 덕목이죠. 커피 음료를 제조하는 직업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바리스타는 원두의 원산지를 꼭 알고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지마다 독특한 개성과 특징들이 커피에 있죠. 예를 들자면 케냐 커피는 산미의 옥타브가 높고 좀 뭔가 식물체에서 나는 그런 독특한 향미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케냐 커피를 판매를 하면서 산미의 옥타브가 높은데 손님께 제공을 하고 나서 손님이 맛을 보시고 왜 이렇게 신맛이 강한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커피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두의 원산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그 원산지에 따라서 어떠한 맛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커피를 판매를 하시고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팅과 맛에 대한 연관성의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죠.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로스팅을 약하게 했을 때와 진하게 했을 때 맛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합니다. 로스팅을 진하게 했을 때는 좀 불에 가미된 맛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기 때문에 좀 약간의 쓴맛과 그리고 초콜릿티하고 너티한 이제 그런 맛들이 좀 지배적일 수 있고요. 로스팅을 라이트하게 했을 때는 생두 자체의 본연에 갖고 있는 독특한 향미가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에 대한 연관성도 알고 있어야만 음료를 제공한 손님께서 오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원두의 변질 여부도 구분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 중에 이제 저희가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는 아시다시피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분해 물질 중에 하나죠. 원두도 로스팅을 하고 나서 안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간 뒤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계속 분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식초와 같은 시큼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두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맛이 변하고 또는 변질이 되거나 또 산패가 되는 그런 관계를 알고 계셔야만 원두를 관리해서 판매하는 데에도 적절한 시기에 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원두를 구별을 해서 그것이 손님한테 제공이 되지 않도록 또 맛으로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고백 서비스는 기본이 되겠죠.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는 바리스타 면접을 볼 때 같은 조건이라면 잘 웃는 사람을 택한다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고 종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고객의 서비스를 파는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친절한 고객 서비스는 음료를 파는 것보다 오히려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커피의 추출은 일관성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립 커피죠. 핸드 드립 하는 이제 그런 커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제 콜드브루 방식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콜드브루 방식이 있고 미국에서 쓰는 콜드브루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점들이 찬물로 대략 12시간 이상 이렇게 추출을 해서 내리는 그러한 콜드브루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이폰이라고 하고요. 버큐움 포트라고도 합니다. 실험실 도구처럼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위에 커피가루를 담아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물을 담아 놓고 열을 가해서 그 열로 인해서 압력이 생기고요. 그 압력에 의해서 요 관을 물이 따라 올라가서 위쪽에서 추출이 일어난 다음에 요 열원을 제거해 주면 이제 밑으로 가루는 여기에 걸러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커피 액만 요 하부 플라스크에 담겨서 따라서 먹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에어로프레스라고 하고요. 요 안에 보시면 주사기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주사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요 안에 뜨거운 물과 커피 가루를 담은 후에 위에서 손에 강한 압력을 주어서 밀어내면서 짜내듯이 추출해 먹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상하듯이 강한 압력을 주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향미를 낼 수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건 제즈베라고 하고요. 16세기부터 커피를 음용해 온 터키의 전통 커피 추출 방식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유일하게 등재해 있는 커피 추출 방법이고요. 지금도 터키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드십니다. 방식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아래가 널찍하고 위가 좁은 이러한 용기에 커피 가루를 굉장히 가늘게 갈아서 넣은 후에 물을 넣고요. 열원에다가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끓어서 넘쳐 오르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쯤에 열원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거품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거품이 내려가면 열원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꼭 끓어오르면 또 떼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따라내서 마시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이제 다루시게 될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요거는 이제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프렌치 프레스. 댁에서 차를 우려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커피 가루를 뜨거운 물과 요 용기에 담은 후에 위에서 요 거름망으로 쭉 내려서 위에 뜨는 커피 액만을 이렇게 따라서 먹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모카포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탈리아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가정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도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커피 가루를 담아서 고르게 펴놓은 다음에 요 위에 용기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열원에 갖다 대고 열을 가하다 보면 아예 밑에 쪽에다 이제 물을 같이 담습니다. 물을 담고 중간에 가루를 놓으신 다음에 열을 가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끓어오르면서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추출이 일어나서 여기에 커피액이 담기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네, 이 나와 있는 8가지의 추출 방식을 제가 왜 설명을 했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추출 방법은 각각의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추출 방식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음식으로 얘기하면 정해져 있는 레시피가 있는 것이죠. 꼭 그 방법대로 정해진 커피 가루의 굵기와 정해진 물의 온도와 또 정해진 시간과 또 그런 변수들이 동일하게 맨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력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각 방법마다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을 해야만 다른 변수, 그러니까 콩 외에 추출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최소화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래야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콩이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콩의 보관 상태가 달라져서 맛이 시큼해진다든지 또는 로스팅이 라이트하게 됐는지 진하게 됐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 드립을 하건 뭐 이 사이폰으로 하건 매번 똑같은 정해진 룰과 레시피대로 추출을 해야만 콩의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그 일관성을 항상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콩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스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29, 3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재 29페이지, 30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스타에게 중요한 일관성과 제한성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매번 추출할 때마다 똑같은 원두 사용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두의 추출 시간, 커피의 추출 시간 동일해야 되고요. 추출량도 역시 항상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의 경우인데 템핑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가루를 담은 다음에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수평을 유지하게 평평하게 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요. 그 눌러주는 강도도 늘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할 때에 똑같은 맛을 재현할 수 있는 재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에스프레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익스프레스, 빠르다라는 거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프레스 아웃, 찍어서 이렇게 짜낸다. 그런 느낌의 그런 거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어느 게 옳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한 서러한 주장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라는 것은 구바의 강한 압력에 뜨거운 물이 템핑을 통해서 고르게 펴져 있는 케이크층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주 농축된
커피액에 추출되는 것을 에스프레소인 것이죠. 에스프레소는 브루잉 커피와 같은 양을 추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브루잉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이 2배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물론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먹는 아메리카노의 형태로 많이 드시게 되겠죠. 네, 에스프레소의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보시면 선생님들 이제 실습 시간에 해보실 텐데 위쪽에 이제 거품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거품층을 이제 크레마라고 하고요. 이 크레마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선한 에스프레소에서 나오는 지방과 악효질 성분에 결합된 미세한 거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악효질 성분은 이제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 이런 것들이 엉겨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부기압에 강한 압력을 주어서 쭉 짜내다 보면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휘발 성분과 좀 가벼운 성분 아이들은 위쪽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위쪽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가스 성분들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원두 안에는 대략 한 14% 내외 정도의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기름 성분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기름과 물은 잘 섞이지 않죠. 그래서 기름 성분들이 물 위에 뜨게 되고 그 휘발 성분과 가스들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 오일 성분들이 막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크레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크레마는 에스프레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색깔이 중요하죠. 그래서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중요한데 보통은 그래서 품질 좋은 에스프레소는 그 위에 설탕을 일부 좀 떠서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지속력을 가지고 유지해야만 그 크레마의 품질이 좋다. 에스프레소의 품질이 좋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략 3에서 5ml의 갈색 크림층인데 이것은 요 에스프레소의 향과 커피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이제 단열층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에스프레소는 추출하고서 온도가 빠르게 잔이 작고 양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를 제공받은 후에 가급적이면 빨리 드실수록 향미를 더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를 추출하는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에스프레소가 온도를 잘 유지한 채 손님에게 제공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음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의 중간 부분은 이제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라고 하고요.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색깔이 진하죠. 바닥 부분이 아무래도 좀 그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 중에서 무거운 성분들이 밑으로 많이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그 무거운 성분들은 쓴맛 성분들이 강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좀 쓴맛 성분들이 강하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맛의 밸런스는 이 모든 추출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맛의 밸런스가 좋게 되겠습니다. 네, 크레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크레마는 그 원두 안에 들어있는 이제 섬유질 성분,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 지방 성분, 그리고 이산화탄소 성분 이런 것들이 같이 엉겨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앞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휘발 성분과 또 이산화탄소 성분 그리고 이런 지방 이런 것들이 휘발 성분과 이산화탄소가 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지방 성분이 이제 막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거 스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타이거 스킨이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섞이지 않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이제 엉긴 모습으로 이렇게 얼룩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마끼아또, 마끼아또라는 이탈리아의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점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메시라는 개념을 이제 선생님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커피 가루의 입도, 굵기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메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인치 1인치 구멍 이제 대략 2.54cm 정도 됩니다. 그 1인치 1인치 안에 들어갈 1인치 1인치 안에 구멍을 하나 정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1메시인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구멍을 하나 뚫을 수 있으면 그게 1메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구멍을 두 개를 뚫을 수 있으면 그게 2메시가 되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 여기 42메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 정도의 42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 안에 42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42메시보다 작은 것은 거의 미분에 가깝다. 밀가루와 같은 미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저희가 추출을 하고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는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몇 기압에 추출을 했습니다. 또는 몇 바에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커피를 추출하는 압력을 얘기를 할 때 기압과 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셔도 커피 공부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바가 0.987 기압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커피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냥 똑같은 정도의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1기압은 물속 10m 속에서의 압력입니다. 선생님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속 10m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귀가 굉장히 멍멍하고 압력이 좀 세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의 9배의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압력이다. 이제 그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출 온도 90에서 95도의 온도로 추출합니다.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면 늘 항상 90에서 95도의 물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출 압력, 구기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단위로 보셔도 된다고 하는 기압과 바가 있죠. 구기압, 구바.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면 항상 9기압에서 10기압 정도 사이의 압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추출 굵기 42메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0.2에서 0.3mm 정도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추출량은 늘 크레마를 포함해서 저희는 25mm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 시간은 약 25초에서 25초 동안 25mm를 뽑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서 만드느냐,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느냐. 이탈리아에는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고요.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커피 추출하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에 1950년도에 그 커피가 가장 맛있는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수율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수율이란 개념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로 14g을 담아서 25초 동안 25ml를 추출하는 게 적정한 수율 범위에 들어가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에서 제시한 그 기준이 14g을 담아서 25초 동안 25ml 이렇게 추출하는 것이 기준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저희 협회는 이제 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의 원조인 이탈리아의 기준을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g을 담아서 저희가 25초를 추출하게 되면 25ml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4g을 담아서 25초를 추출을 했는데 10ml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바리스타가 취해야 될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커피 가루의 굵기를 굵게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흡사 지금 이제 10ml만 나왔다는 것은 커피 가루가 너무 가늘어서 물이 커피 가루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래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상하시기로 이제 진흙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흙의 입자가 너무 가늘면 진흙이 되죠. 그래서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하고 그 위에 고이게 됩니다. 커피가루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피가루의 굵기를 굵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g을 담아서 25초를 추출을 했는데 40ml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경우는 진흙하고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커피가루의 굵기가 너무 굵어서 자갈밭이나 또는 모래알 같이 너무 굵어서 물이 너무 빨리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초를 추출을 했을 때 25ml만 나와야 되는데 40ml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커피가루의 굵기를 좀 가늘게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늘 곁에 두고 보시면서 순서를 익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템핑이라는 과정을 하실 겁니다. 템핑이라는 것은 요 바스켓 필터 안에 커피 가루를 담으신 다음에 템퍼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압력을 주신 후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커피 가루를 평평하고 수평에 맞게끔 펼치시는 겁니다. 누르시면서 수평을 맞춰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위에서 구바위의 강한 압력에 물이 내려왔을 때 커피가루 전반에 고루 적셔 주시면서 균일한 그러한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약간 한쪽으로 힘이 너무 과하게 가져가게 돼서 과하게 눌려지게 돼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커피가루가 밀도가 강하게 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비해서 커피가루의 압력이 덜 가해져서 밀도가 좀 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바에 강한 압력의 물이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커피가루에 눌려진 압력이 약한 밀도가 약한 부분으로 더 많은 물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커피가루 물이 이쪽으로 훨씬 많이 통과하고 이 반대에 많이 눌려진 부분, 압력이 강하게 눌려진 부분은 물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게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쪽은 물이 천천히 통과하게 되고 한쪽은 빠르게 통과하게 돼서 맛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채널링. 한 가지 채널링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핑이 과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태핑이라는 건 뭐냐면 템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요 템퍼와 바스켓 필터 안에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눌렀을 때 이 벽면에 일부 커피 가루가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면을 이 템포로 강하게 탁 쳐서 벽 쪽에 붙어 있는 커피 가루를 안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동작이 태핑입니다. 태핑. 근데 그 태핑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 이 벽면, 바스켓 필터 안에 있는 벽면과 커피 가루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일부 다른 커피 협회에서 이 태핑을 한 후에 다시금 눌러서 탬핑을 해서 다시 한번 압력을 주면 여기가 붓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협회의 입장은 강하게 태핑을 해서 여기에 균열이 생기거나 뜨게 되는 경우에 다시 압력을 가해서 탬핑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붙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옆에 가루를 떨어뜨린 후에 다시 한 번 압력을 주는 경우에 이 커피 가루에 너무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물 통과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태핑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유 스티밍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우유 스티밍은 사실은 이제 2강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물로 하는, 물로 하는 우유 스티밍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 오셔서 실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이제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정리에 대한 것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보시면서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스팀 피처, 글래스 잔, 카푸치노 잔을 세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신 위에는 스팀 피처와 에스프레소용 글래스 잔, 그리고 카푸치노 제조를 위한 180ml의 잔이 있습니다. 그 잔들을 물로 잘 세척해서 건조를 시킨 후에 이제 머신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고요. 넉박스라는 것은 포터 필터에 커피 가루를 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터는 털어놓은 커피 가루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피 추출을 위해서 커피 가루를 담아놓는 포터 필터를 안에 있는 필터를 분리를 해서 전용 세제에 물에 전용 세제를 푸른 다음에 이제 담가 놓고 세척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포터 필터가 장착되는 부위를 보면 이렇게 망사 모양으로 샤워 스크린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샤워 스크린이 있는 그 또 뭉치 부분의 명칭을 또 그룹 헤더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플라스틱 브러쉬를 이용해서 찌꺼기가 묻어 수 있는 것들,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닦아내는 이제 그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을 올려놓고 또 커피 가루가 일부 떨어지는 이제 드립 트레이가 있는데 그 드립 트레이 밑에 물바지 같은 거죠. 이제 거기를 분리해서 세척하시는 게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에 원두가 남아 있거나 커피 가루가 있으면 그걸 또 정리해 주시는 게 6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더에 원두를 담아 놓는 그 통 이름이 호퍼인데요. 그 호퍼를 보시면 특히나 에스프레소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 조금 배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중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원두에는 기본적으로 14% 내외의 지방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 의해서 그 호포 안에 얼룩이 생기고 기름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호포를 세제 또는 스팀으로 닦아내는 게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는 행주와 린넨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가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정리해 주시고 이제 바닥을 청소해 주시는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네. 요 머신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책을 보시고 일단 숙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머신을 분해해서 뒤쪽에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지 그런 부품들을 전부 다 아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제조하기 위해서 동작하시고 만지시는 부품에 대해서는 모두 명칭과 그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강을 1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강을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선생님들 수고하셨고, 요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이론 필기를 준비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